안녕하세요. 2023년도 하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문제풀이 복원하고 공중 같이 떤 문제가 나왔었는지 살펴보시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36번 문제는 보건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죠. 보건교육이라 하면 적정 기능 수준의 건강을 향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구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보건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건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지식을 전달을 하고 지식을 전달받은 사람들이 태도가 변화되면 행동이 변화되고 실천을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죠. 이 보건교육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또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학습자, 주민의 요구도 파악을 하는 거를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내용이라고도 기억해 주셔야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5번 건강 관련 지식과 태도, 행동을 개선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37번은 보건교육의 교육 방법에 관한 문제죠. 문제를 한번 보시면 교육자가 바람직한 행동 양식을 보여주고 학습자는 관찰과 모방을 통해서 이를 습득하는 교육 방법은 무엇이냐 물어보고 있죠. 시범 1번이 답이 되실 수가 있어요. 시범은 실무에 적용하는 것도 빠르게 적용하실 수가 있고 효과적인 보건교육 사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근데 다수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게 단점이 되실 수가 있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리실 수 있죠. 두 번째 강의는 그에 비해서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지식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죠. 세 번째 상담은 개별 부분이죠. 그래서 면담, 상담 이렇게 나오면 개별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제 약간 비밀스럽게 해야 되는 성병 환자라든지 에이즈 환자 같은 사람들을 이제 상담이나 면담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상담에서는 우선적으로 갖춰야 되는 게 면담자와의 이제 신뢰관계 형성이 가장 중요하실 수가 있겠어요. 네 번째 역할극은 교육 대상자들이 직접 실제 상황 속에 인물로 등장을 해서 상황을 분석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되실 수 있죠. 다섯 번째 심포지엄은 공개 토의라고 보시면 되는데 심포지엄과 패널 토의의 차이점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심포지엄은 전문가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청중들도 전문인이죠. 근데 패널 토의는 상반된 의견을 전문가들이 발표를 하고 토의를 하고 청중들은 일반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밖에도 뭐 브레인스토밍 있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면 브레인스토밍이 되실 수가 있고 뭐 민주적인 토의 방법이다 하면 그룹 토의 되실 수가 있고 다수의 의견은 이제 개별적으로 토의를 해서 전체 회의에서 종합할 수 있다 하면 분담 토의가 되실 수가 있죠. 38번은 진단평가 항목을 물어보는 부분인데요. 이 평가, 보건교육을 평가할 때 시점에 따라서 분류를 할 때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라고 하실 수가 있죠. 전, 중, 후라고 보시면 돼요. 보건교육을 시행하기 전에 하는 게 진단평가가 되실 수 있죠. 그래서 진단평가는 교육 전에 하기 때문에 대상자들의 학습적인 결함이나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번과 같이 학습자의 흥미도가 얼만큼인지, 뭐, 금연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 게 진단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교육 중간에 하는 게 형성평가예요. 그래서 형성평가는 학습자의 뭐 이해도 정도를 보는 거기 때문에 학습자의 수행 능력, 뭐 태도, 학습 방법이에요. 그래서 5번에 금연에 대한 태도 변화 형성, 수업 능력, 학습 방법은 형성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 이런 것들을 평가함으로 인해서 교육자가 학습을 지도하는 방법이라든지 교육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게 형성평가죠.
총결 평가는 교육이 끝나고 최후에 하는 평가가 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대상자의 학업 성취 수준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1번에 있는 뭐 금연 시도율이라든지 2번에 교육 참여율이라든지 성취 수준을 종합한다든지 3번의 학습 성과 달성도를 보는 게 이제 총괄 평가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중학생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시행하기 전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진단평가고, 진단평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4번과 같이 학습자의 흥미도를 살펴보는 걸 먼저 하실 수가 있는 거죠. 39번은 소책자, 팸플렛에 대한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죠. 우리 보건교육을 하실 때는 일반 교육과 왕래식 교육이 있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일반적인 교육 방법은 강의라든지 비디오, TV, 포스터, 여기에 나와 있는 소책자 같은 것들이 되실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피드백 서로 쌍방 간의 의견을 교환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장점은 시간과 경비가 절약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교육을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이 3번에 다수의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서 경제적이다가 답이 되실 수가 있죠. 나머지 1번, 2번, 4번, 5번 같은 경우는 왕래식 쌍방형 교육일 때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쌍방형 왕래식 교육에 해당되는 거는 뭐 집단 토의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시범 교육이라든지 분담 토의라든지 이런 교육 방법들이 해당이 되실 수가 있겠죠. 40번 문제는 보건행정 조직에 관한 문제가 되실 수가 있죠. 우리 보건행정 조직에서 중앙보건기구가 뭐냐 하면은 보건복지부를 드실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 외에 독립기관으로 질병관리청이 하나 더 있죠. 질병관리청은 문제에서 나와 있듯이 방역이나 검역, 감염병을 담당하고 근만성 질환 관리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핵 관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질병관리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그 밖에 우리나라 보건행정 조직에서는 이원화되어 있는 구조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중앙보건조직이 이제 보건복지부이지만 지방보건조직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기술 지도 감독 면에서 이제 담당을 하고 있지만, 행정적인 면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중앙행정기관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원화돼 있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 1번의 국립재활원은 보건복지부 관련 기관이고, 4번에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중앙행정기관이죠. 5번에 있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41번은 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성 요소에 관한 문제죠. 얘도 좀 빈번하게 나오고 있죠. 보시면 1번에 있는 경제적 지원이다 라고 하면, 경제적 지원에는 공공재원 조달이라든지 고용주, 조직화된 민간기관, 지역사회 기업, 외국의 원조, 개인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실 수가 있어요. 이번에 자원의 조직화는 국가보건기관, 건강보험사업, 정부기관, 기타 비정부기관, 민간 부분이 해당이 되실 수가 있는 거죠. 3번의 보건의료 정책과 관리 부분에서는 지도력, 의사결정, 규제와 조정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보건의료 전달체계 중 지도력, 의사결정, 규제에 포괄하는 구성 요소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3번에 있는 보건의료 정책과 관리가 되시는 거죠. 또 4번의 보건의료 자원 개발 부분에서는 인력이라든지 시설, 장비, 물자, 지식이 여기에 해당이 되실 수가 있어요. 5번의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 부분에서는 1차, 2차, 3차 이제 보건의료 전달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건강 증진 예방이라든지 질병을 적극적으로 치료한다든지 재활 이런 것들이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42번은 사회보장 중에서 공공보조에 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되실 수 있죠. 문제 보시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実施해서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자아를 돕는다. 소득을 보장하는 부분이죠. 소득 보장은 4번에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이 되실 수가 있죠.
의료를 보장한다 하면 의료급여가 되실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사회보험이 되실 수가 있어요. 1번에 있는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이고 2번에 국민연금은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이고 3번에 있는 국민건강보험은 의료를 보장하는 사회보험이 되실 수 있죠. 5번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은 소득과 의료 두 가지를 다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밖에도 사회보험 중에서 의료를 보장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죠. 43번은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관한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 하실 때 대상자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대상자가 되실 수 있죠. 그래서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이란 뭐냐? 파킨슨, 치매, 뇌졸중이 대표적이실 수가 있죠. 이 문제에서 대상자는 68세이기 때문에 나이도 있으시고 파킨슨이라는 노인성 질병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대상자가 되실 수가 있어요. 자신의 집에서 받았다 하면은 재가급여라고 보실 수가 있고 여기서 신체활동과 과사의 활동을 지원받았다 하면 재가급여 중에서 방문 요양이 되시는 거죠. 방문 요양과 방문 간호 잘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재가급여 중에서 방문 간호는 간호와 진료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거가 이제 방문 간호가 되실 수가 있고 여기와 같이 신체활동, 가사활동을 지원받는다 하면 방문 요양이 되실 수가 있어요. 3번의 단기보호, 주야간, 4번에 있는 주야간 보호도 다 재가급여에 해당이 되실 수가 있고요. 5번의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시설급여죠. 시설급여에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이렇게 드실 수가 있겠어요. 44번은 건강보험에 관한 부분 문제가 되시겠어요. 건강보험의 특징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건강보험의 특성은 강제보험적인 성격이죠. 그리고 보험료가 차등으로 결정이 되고 보험급여는 균등하게 수혜를 받으실 수 있고 1년 단위의 단기보험적인 성격이고 이 차등 부과에서 균등하게 수혜를 주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기억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좋겠죠. 1번의 운영 기관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2번에 개인이 선택에 따라서 임의로 가입이 어려워요. 이거는 강제적인 보험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3번에 가입자가 보험료의 전액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소득에 따라서 이제 차등으로 결정된 금액을 부담을 하시면 되는 거죠. 4번에 개인이 건강위험 정도에 따라서 보험료가 결정된다. 소득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얘기 드렸고 5번에 보험료 부과 수준에 관계없이 균등한 보험급여를 받는다. 답이 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차등으로 부과해서 균등하게 수혜를 받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의 기능이 있고 이렇게 보험료를 받아놨다가 이제 위험을 분산시키고 사회 연대적인 강화를 할 수 있는 특징도 가지실 수가 있는 거죠. 45번 문제는 진료비 지불 제도에 관한 문제가 되시겠어요.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 수가제가 병행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고 행위별 수가제는 문제와 같이 환자를 진료할 때마다 진찰료, 검사비 등을 각각 선정해서 진료비를 청구하는 제도이고 포괄 수가제는 7개의 질병군에 한해서 포괄적으로 수가, 단가를 정해서 보상받는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행위별 수가제는 장점이 적극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의료인의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죠. 단점으로는 의료인이 과잉 진료를 하실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총 의료비가 증가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포괄 수가제는 이런 행위별 수가제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이제 과잉 진료 억제 효과가 있는 적정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또 반대로 서비스의 양이 최소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밖에 이제 1번에 있는 봉급제라든지 인두제, 총액예산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봉급제는 대부분 사회주의 국가나 영국에서 시행을 하고 있죠. 이것도 장점으로는 의료비가 억제되는 효과가 있지만 단점으로는 의료의 질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인두제도 영국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고, 인당 이제 수가를 보장받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점으로는 아까 같이 뭐 관리 운영상이 간편하고 지리적으로 분포된 조정을 하기가 쉽지만, 단점으로는 과소진료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총액 예산제는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죠. 뭐 과잉진료 억제,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지만, 얘도 단점으로는 새로운 의료 기술이라든지 의료의 질 향상 이런 것들이 동기부여가 저하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이제 진료비 지불제도 물어보는 건 행위별 수가제이고, 우리나라에서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 수가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제도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꼭 잘 알고 계시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죠. 46번은 환경 문제네요. 여기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진다. 온실효과, 온난화로 나타나는 엘니뇨 현상이 되시겠죠. 답은 4번이 되실 수가 있고요. 온실효과로 인해서 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홍수라든지 빙하 감소, 생태계 변화, 가뭄과 사막화가 진행이 되실 수 있죠. 나머지도 살펴볼게요. 1번에 있는 황사 현상 같은 경우는 태양빛이 좀 차단이 되실 수가 있고, 먼 거리까지 볼 수 없는 시정이 악화되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 인체에서는 호흡기 장애라든지 눈병이 발생하실 수 있죠. 두 번째, 열섬 현상은 도심에서 많이 나타나고 특히나 겨울에 많이 나타나시는 거죠. 배기가스라든지 미세먼지, 고층 건물이 밀집돼 있어서 약간 열기가 버섯처럼 그 온도를 이제 확산시키지 못하고 가둬놓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변 온도보다 높은 특별한 기온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열섬 효과라고 하는 거죠. 그 세 번째, 산성비 현상은 이제 비가 산성으로 내렸기 때문에 인체에는 호흡기 질병을 유발할 수가 있고, 들판에 식물들에게 영향을 줘서 식량 생산에 문제를 일으키고, 토양이 산성화되거나 수질이 산성화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문화재라든지 건축물들이 부식되는 이런 피해가 심각해지실 수가 있죠. 다섯 번째 있는 기온 역전 같은 경우는 이상 기후라고 보실 수가 있죠. 이제 고도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낮아져야 되는데, 고도가 높은 곳이 하층보다 기온이 높은 경우에 역전이 됐다. 기온 역전이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대기오염 물질이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염이 심한 곳에서는 피해가 더 가중될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스모그 현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실 수가 있는 거죠. 47번은 대규모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피해나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사하고 예측하는 평가는 무엇이냐? 환경 영향 평가가 되실 수가 있죠. 환경 영향 평가는 미리 한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환경에 영향을 주는지 미리 조사를 해서 예측하고 평가하는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고, 얘는 개발과 환경 보존 두 개를 다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환경 영향 평가에는 전문가들 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원활하게 참여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아야 되는 부분이 되시겠어요. 그 밖에 환경오염과 관련된 부담금에는 뭐 환경개선 부담금, 탄소세, 폐기물 부담금 제도가 들 수가 있겠죠. 48번은 하수도의 정수 과정에 관한 문제예요. 보시면 호기성균을 활용해서 생물학적으로 하수를 처리하는 방법이 뭐냐. 호기성균 처리는 활성온입법이 대표적이실 수 있죠. 생물학적 처리 방법 중에서 가장 우수한 방법이 되실 수가 있겠어요. 유기물들에서 이제 산화작용에 의해 촉진될 수 있는 방법이 되실 수 있죠. 하수도의 정수 과정은 스크린, 침사, 침전, 생물학적 처리 과정을 거쳐서 정수를 하실 수가 있죠. 스크린이라 하면 이제
큰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처리 과정이 되실 수가 있고, 침사는 무거운 무기물질을 가라앉히는 방법이 되실 수가 있고요. 침전은 물속에 있는 부유물질들을 가라앉히는 현상을 이용한 방법이 되시겠어요. 생물학적 처리는 혐기와 호기 처리가 있는데, 혐기 처리의 대표적인 방법이 1번에 있는 이모풀 탱크가 되실 수 있죠. 공기를 차단해서 탱크 내에 혐기성 균에 의해서 분해가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이 되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수도의 정수 과정 순서도 좀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스크린, 침사, 침전, 생물학적 처리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생물학적 처리 과정에서는 대표적인 혐기 처리가 이모풀 탱크, 호기성 처리에는 활성 온입법이 드실 수가 있겠어요. 49번은 식품 보존법이죠. 소금, 설탕, 식초를 이용했다. 이제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한다. 절임법, 화학적인 보존법의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답은 3번이고요. 1번에 있는 밀봉법이라든지 가열법은 식품의 외부의 공기를 차단시켜서 장기간 보존하는 방법이라든지 끓여서 그 식품의 변질을 방지하는 방법, 물리적인 보존법에 속하실 수 있죠. 4번에 있는 훈연법이라든지 5번의 훈증법은 다 이제 화학적인 보존법에 속하실 수가 있고요. 추가로 방부제법이라든지 지금 답인 절임법, 다 화학적 보존 방법을 이용해서 식품의 발육 억제시키는 식품 보존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50번 문제는 산업 문제네요. 여기 보시면 문제에서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다. 직업성 질병의 건강관리 구분 판정에는 원이 붙어야 되죠. 질병과 관련된 일반적인 질병과 관련된 부분은 2가 붙으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 추적 검사 등 관찰이 필요하다 하면 요 관찰자가 되시는 거죠. 요 관찰자는 C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C1이 답이 되실 수가 있는 거죠. C2 같은 경우는 일반 질병의 요 관찰자가 돼서 일반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을 때 추적 관찰이 필요한 대상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D1, D2도 원이 붙게 될 때는 직업병 유소견자가 되시고 D2는 일반 질병의 유소견자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질병에 이제 소견이 보이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D를 붙여서 표시를 하실 수가 있고요. 5번에 있는 R 같은 경우는 2차 건강진단 대상자죠. 일반 건강진단에서 질환이 의심되기 때문에 추후 검사, 이제 건강진단이 필요한 대상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U는 미정 환자예요. 그래서 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건강관리 구분 판정이 어려울 경우는 U라고 표시를 또 하실 수가 있는 거죠. 51번은 역학에 관한 문제라고 보실 수 있어요. 역학이라 하면 인구 집단에서 발생하는 모든 건강과 관련된 현상의 빈도와 분포를 파악하는 학문이죠. 역할도 보시면 질병 발생의 원인을 규명한다든지 질병의 자연사를 연구한다든지 질병 발생과 유행을 감시하고 보건사업의 기획과 평가, 임상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지는 게 역학이 되시겠어요. 그래서 1번과 같이 질병 치료에 중점이 아니라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셔야 되고, 2번에 비감염성 질환을 제외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건강과 관련된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죠. 3번에 질병의 자연사 포함하실 수가 있죠. 질병의 자연사 연구를 하고 있고, 4번의 대상은 지역사회 내 모든 건강인을 포함해서 모든 대상자가 대상이 되실 수가 있어요. 5번 건강 문제의 원인을 규명한다. 가장 중요한 역학의 역할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답은 5번이 되시겠어요. 52번은 질병 발생의 3대 요인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병인, 병원체, 숙주, 환경 세 가지가 질병 발생의 3대 원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문제는 병원체 요인에 해당되는 것을 고르라는 문제였고요. 병원체에는 뭐 내인성, 외인성인 화학적 병원체와 물리적인 병원체, 열이라든지 자외선 노출, 방사능이 해당이 되죠. 생물학적 병원체에는
지금 4번에 있는 박테리아가 답인데 박테리아, 뭐 바이러스, 리케치아, 진균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실 수가 있겠어요. 질병의 발생 3대 요인 중에 병인체는 이제 구분이 되는데 숙주와 환경은 따로 떨어뜨리기 좀 애매하실 수 있죠. 숙주의 요인이라 하면 유전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출생 시부터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연령이라든지 건강 상태가 이제 숙주의 요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면역 체계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실 수 있죠. 이번에 생활 습관이라든지 경제적 수준은 숙주 요인일 수도 있지만 환경적인 요인에도 속해요. 그래서 뭐 사회 경제적 환경, 생물학적 환경, 물리적 환경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속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숙주나 환경을 구분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문제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병원체 요인이에요. 그래서 병원체 요인을 잘 구분해서 이제 뭐 내인성 화학물질은 인체에서 일어나는 거죠. 뭐 이렇게 과량으로 인해서 호르몬 불균형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 외인성 화학물질은 생물학적 병원체 요인을 제외한 모든 유해물질이 여기에 속하실 수가 있어요. 살충제라든지 음식 첨가물, 빙초산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물리적 병원체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열이라든지 자외선, 노출, 방사능이 여기에 해당이 되실 수가 있는 거죠. 53번은 병원소에 관한 문제예요. 병원소, 병원체가 생존을 계속하면서 증식하고 다른 숙주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상태를 병원소라고 하고 여기서 나오는 보균자 감염자들은 인간 병원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인간 병원소는 크게 현성 감염자와 불현성 감염자, 보균자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요. 현성 감염자는 병원체에 감염돼서 확실한 임상 증상이 보이는 사람으로 우리가 흔하게 환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현성 감염자예요. 뚜렷한 증상이 있기 때문에 감염 관리를 위해서 관리가 쉬운 대상자라고 보실 수 있죠. 불현성 감염자나 보균자는 감염원이 되고 관리가 좀 어렵기 때문에 관리에 중요한 대상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불현성 감염자는 병원체에 감염이 되었으나 임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전염 기회가 큰 대상자고 보균자는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 보유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보균자에는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건강 보균자라 하면 병원체가 감염됐는데도 처음부터 전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을 건강 보균자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잠복기 보균자는 잠복기 동안에 타인에게 병원체를 전파시키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회복기 보균자는 감염병이 경과하고 임상 증상이 소실됐는데도 계속 병원체를 배출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3개월 이내인 사람들을 일시보균자, 3개월 이상의 보균자인 사람들은 만성보균자, 영구보균자라고 또 구분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53번에 문제 감염으로 인해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환자, 현성 감염자 2번이 답이 되실 수가 있는 거죠. 54번은 바이러스성 감염병에 관한 문제가 되시겠어요. 1번의 결핵이라든지 2번 선홍열, 3번 콜레라, 4번 파라디푸스 다 세균 감염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5번의 유행성 이하선염만 바이러스 감염병이 되시겠어요. 결핵은 보시면 2급 감염병이고 만성 감염병이죠. 뭐 체중이 감소된다든지 야간 미열, 후기에 각혈, 늑막염 이런 것들이 발생하실 수 있어요. 객혈인 경우는 이제 객담을 소각한다 기억하시고 뭐 의류 침군을 일광 소독한다. BCG 접종하실 수 있죠. 피내 주사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선홍열 같은 경우는 2급 호흡기를 통한 감염병이죠. 딸기혀가 특징적이실 수 있고 뭐 붉고 작은 구진이 온몸에 퍼지는 게 특징적이고 딕 테스트로 평가를 하실 수가 있죠. 3번의 콜레라 같은 경우는 2급 소화기를 통한 감염병이죠. 쌀뜨물 같은 설사를 하고 열이 없는 게 특징적이라고 하실 수 있어요. 4번의 파라디푸스는 2급 소화기를 통한 감염병이고 장염이나 위장염이 발생하실 수 있죠.
5번의 유행성 이하선염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바이러스성 감염병이고 이제 볼거리라고 많이 아시죠? 2급 호흡기를 통한 감염병이에요. 이하선염에 비환원성 종대가 나타나실 수 있고 테스트로는 레몬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55번은 만성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2차 예방활동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는 문제죠. 1번에 보시면 성인 대상 건강검진이 2차 예방활동에 속하실 수가 있어요. 집단 검진을 통해서 조기 발견, 진단하는 거, 조기 질병 치료, 적극적인 치료, 질병의 발전을 지연, 중증으로 되는 것을 예방하는 행위가 2차 예방활동에 해당이 되실 수가 있죠. 이번에 당뇨 환자 대상의 자조 모임은 3차 예방활동에 속하실 수가 있죠. 재활이라든지 사회복귀 물리치료를 위해서 이제 당뇨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재활을 위해서 자조 모임을 갖는 거 해당이 되실 수 있죠. 3번의 청소년 대상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1차 예방에 해당이 되죠. 질병 발생 전에 예방 행위를 하는 거죠. 건강증진, 예방접종, 산정간호, 환경위생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실 수가 있어요. 4번의 노인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1차 예방에 해당이 되실 수 있고 5번의 뇌졸중 환자 대상 운동 재활 프로그램도 3차 예방 활동에 속하실 수가 있겠어요. 56번은 노령 부양비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부양비라 하면 항상 분모가 생산 인구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생산 인구는 15세에서 64세 인구죠. 그래서 총 부양비라 하면 노년 인구와 유소년을 이제 생산 인구로 나눴을 때 나오실 수가 있고 노년 부양비는 노령 인구를 생산 인구로 나눈 거고요. 유소년 부양비는 유소년 비를 이제 생산인구로 나눈 값이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생산인구는 15세에서 64세니까 15세에서 49세 250과 50에서 64세인 200을 합해서 450이 되는 거죠. 그리고 65세 이상인 인구, 노년 인구 900을 450으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곱해주시면 답이 200이 나오실 수가 있는 거죠. 57번은 모자보건법상 모자보건 사업의 대상자와 그 정의가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시겠어요. 1번에 보시면 모성이라 하면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이죠. 임산부는 임신 중 분만 후 6개월 미만까지 여성을 말하고 있고요. 가임기 여성은 15세에서 49세 임신이 가능한 여성이 되시겠어요. 여기 영유아라 하면 출생 6년 미만 만 나이 6세까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4번의 신생아는 출생 28일 이내의 영유아가 되시겠어요. 미숙아는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를 뜻하고 여기엔 없지만 선천성 이상아도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58번은 모자보건법상 정기 건강진단 실시 기준에 대한 문제가 되시겠어요. 3세인 아이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 시기는 4번과 같이 6개월마다 1회 시행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옆에 표를 보시면 임산부 같은 경우 임신 28주까지는 4주에 한 번, 29주에서 36주까지는 2주에 한 번, 37주 이후는 1주마다 한 번씩 시행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신생아는 수시로 하시고 영유아는 출생 후 1년 이내는 1개월마다 1회, 출생 후 1년이 초과되고 5년 이내는 6개월마다 1회를 실시하시면 되겠어요. 미숙아 같은 경우는 분만 의료기관 퇴원 후 7일 이내에 1회를 실시하고 1차 건강진단 시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최소 일주일에 2회 검진을 시행하고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면 영유아 건강검진 시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시겠어요. 59번은 모성 사망비 지표의 분모에 해당되는 것을 물어보고 있죠. 모성 사망비라 하면 당해년도 출생아 수분의 모성 사망자 수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답은 1번 당해년도 연간 총 출생아 수가 되시겠어요.
이 인구 동태를 살펴볼 때 이제 사망비를 보거나 사망률을 볼 수 있는데 비와 률의 차이는 분모가 분자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포함이 돼 있는 경우는 레이트 비율이 되실 수가 있고요.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는 레이토 비가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모성 사망률 같은 경우는 분모에 분자가 포함되는 가임기 여성분의 모성 사망자 수가 되시겠고, 모성 사망비는 포함되지 않는 당해년도 출생아 수분의 당해년도 모성 사망자 수가 되실 수가 있어요. 60번은 방어 기제에 관한 문제가 되시겠어요. 예문 보시면 내가 술을 마시는 이유는 아내의 잔소리 때문이다. 알코올 위조증 환자가 자기의 잘못을 남에게 탓하는 거죠. 이거는 투사가 되실 수가 있어요. 자신의 결점이나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거죠. 1번의 부정은 이제 죽음의 단계에서도 배우셨듯이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생각이나 욕구를 충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거부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암 선고를 받았을 때 믿지 않고 여러 병원을 막 돌아다니면서 다시 검진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부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해리는 마음이 편치 않은 이 성격의 일부가 그 사람 지배를 벗어나서 하나의 독립된 성격을 만드는 것 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해리성 기억장애라든지 지킬 앤 하이드, 목류병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실 수 있어요. 억압은 불안에 대한 1차적인 방어 기제로 극도로 고통스러운 생각이나 경험을 일시적으로 제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를 당한 후에 그 교통사고 순간을 기억하지 못하는 건 억압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퇴행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감으로써 불안을 감소시키는 방법이고, 둘째가 태어났을 때 첫째가 갑자기 뭐 손을 빤다든지 뭐 이런 행동들이 퇴행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죠. 61번은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 관한 내용이죠. 보시면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이고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장기요양 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등급을 판정을 받은 사람이 대상자가 되실 수가 있죠. 등급은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 6가지 이 등급으로 나눠지실 수가 있죠. 인지지원 등급은 45점 미만자로 이제 치매 대상자분들이 대부분이 해당이 되실 수가 있어요. 1등급은 95점 이상이죠. 그래서 일상생활에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가 되시겠고요. 2등급은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75점 이상에서 95점 미만자가 되시겠고요. 3등급은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60점 이상 75점 미만자가 되시겠어요. 4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51점에서 60점 미만자가 되시겠고요. 5등급은 치매 대상자분들인데 이제 45점에서 51점 미만자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실 수가 있는 거죠. 62번은 노인에게 하는 예방접종에 관한 문제가 되시겠어요. 이제 무료로 하는 국가 예방접종으로는 폐렴규균과 인플루엔자가 있죠. 그래서 답은 3번 폐렴규균이고요. 65세 이상 노인에게 이제 뭐 폐렴이라든지 뇌수막염, 심내막염, 폐렴구균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접종이 폐렴구균 감염 예방접종이 되시겠어요. 인플루엔자는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년 10월에서 12월에 무료로 접종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 밖에도 권장하는 접종으로는 유료로 디프테리아 파상풍을 10년에 한 번씩 추가 접종하시는 게 필요하고 대상포지는 60세 이상에서 1회 접종하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겠어요. 보기의 결핵은 영유아에게 해당되는 접종이죠. 출생 1개월 이내에 접종이 하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고 수두는 12에서 15개월에 접종을 하시면 되겠고요. 홍역은 MMR이죠. 12에서 15개월에 접종을 하실 수가 있고 5번의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는 만 12세일 때 접종을 시작하실 수 있겠어요.
63번은 가정방문 활동의 우선순위 원칙에 관한 문제가 되시겠어요. 1번에 보시면 개인과 집단이 있을 때는 집단을 우선 방문을 해주셔야 되죠. 이번에 신규 환자와 기존 환자가 있을 때는 신규 환자를 우선시 방문하시고요. 3번에 하루에 여러 대상자를 방문할 때는 감염성 대상자를 후에 방문하시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비전염성 질환자를 우선시 방문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4번에 급성 질환자와 만성 질환자가 있을 때는 급성 질환자를 우선 방문하시고, 5번에 건강한 대상자와 건강 문제가 있는 대상자가 있을 때는 건강 문제가 있는 대상자를 우선시 방문해 주셔야겠어요. 그리고 또 방문을 하실 때 가장 먼저 방문해야 되는 거는 감수성이 높은 영유아를 우선 방문하셔야 되죠. 그래서 미숙아와 신생아가 있는 경우는 미숙아를 우선 방문하시는 게 필요하시겠어요. 집단으로 있는 곳과 산재되어 있는 곳이 있을 곳에 있는 경우에는 집합되어 있는 곳을 우선시 선택하시는 게 필요하시겠어요. 64번은 건강관리실과 가정방문의 장단점에 관한 문제예요. 여기 보시면 가정방문 활동의 장점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죠. 가족 전체를 중심으로 포괄적인 간호를 제공한다든지 가족의 생활 수준, 경제 수준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실질적인 가족의 요구를 알아낼 수 있는 기회, 거동이 불편한 간호 제공자를 이렇게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단점으로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겠죠. 여기 장점이라 하면 이번에 가정환경에 맞는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가 장점이 되실 수가 있고, 1번에 간호 제공자의 시간을 절약하는 거는 건강관리실이죠. 클리닉이 되실 수가 있고, 3번에 간호 제공 시 필요한 기구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기구들이 준비되어 있는 건강관리실 클리닉의 장점이 되실 수 있어요. 4번에 특수한 상담, 의뢰 활동을 즉각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건강관리실 클리닉의 장점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방문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경험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5번과 같이 같은 문제를 가진 대상자끼리 서로 경험을 공유한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는 게 건강관리실이 되시겠어요. 65번은 의료법상 진료기록부를 보존하는 기간은 10년이 되실 수가 있죠. 진료기록부, 수술기록부, 예방접촉기록부, 혈액에 관련된 기록 등은 10년을 보관하는 걸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요. 환자의 명부, 간호기록부, 조상기록부 이런 것들은 5년이 되시겠죠. 그리고 진단서는 3년, 처방전은 2년이 되시겠어요. 66번은 법규 문제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문제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정신건강 증진 시설에 관해서 질문하는 문제인데요. 정신건강 증진 시설이라 하면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망상장애를 가진 사람이 사회 적응을 위해서 각종 훈련과 생활 지도를 하는 시설은 어디냐? 정신재활시설이 되시는 거죠. 정신질환자나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사회 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 지도를 하는 시설이 정신재활시설이 되시겠어요. 정신의료기관이라 하면 정신병원, 의원, 병원급에서 이제 정신건강의학과가 있는 경우에 이 정신의료기관이라고 이야기하실 수가 있고요. 정신요양시설은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해당이 되시겠어요. 67번은 결핵 예방법에 관한 문제가 되시겠어요. 이제 결핵의 집단 발생 시에 조치를 누가 취하느냐 하는 문제가 되실 수 있죠. 시도지사나 시군 구청장이 답이 되실 수가 있겠어요. 의료기관이나 의사들이 이제 의료 업무 종사자들이 결핵 환자를 진단하거나 사망자의 시체를 검안했을 때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실 수가 있고, 집단으로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라든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결핵 검진과 잠복 결핵에 대한 치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 모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시겠어요. 68번은 구강보건법 상행에 구강보건 사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묻는 문제가 되시겠어요. 구강보건 사업에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으로는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 사업을 하고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을 하죠. 그리고 학교 구강보건을 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사업장 구강보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해당이 될 수 있죠. 노인, 장애인 구강보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노인이라든지 장애인도 해당이 되실 수가 있고 임산부, 영유아 구강보건 사업을 하죠. 그래서 임산부, 영유아도 해당이 되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군인이 해당이 되지 않으시는 거죠. 그리고 구강보건 사업은 기본 계획은 5년을 세우고 실태조사는 3년마다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억하셔야 될 게 또 구강보건법의 불소 도포 사업은 6개월에 한 번씩 한다. 기억해 주셔야겠어요. 69번은 혈액관리법의 이제 부적격 혈액 처리 방법에 관한 문제죠. 여기 혈액관리법에서 혈액 제제를 하면 그거 먼저 아시면 전혈, 농축 적혈구, 신성 동결 혈장, 농축 혈소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혈액 관련 의약품이 여기에 해당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혈액원이나 혈액 관리 업무를 하는 자가 부적격 혈액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를 폐기 처분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시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답은 이번에 폐기 처분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한다가 답이 되시겠어요. 70번은 이제 감염병에 관한 문제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국제적으로 보건 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감염병으로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서 지정하는 감염병이 무엇이냐라고 돼 있죠. 관리 대상 해외 신종 감염병이 되시겠어요. 1번의 생물테러 감염병은 이제 고의, 테러, 목적으로 병원체에 의해서 발생하는 감염병을 지정하고 있고요. 2번의 인수공통 감염병은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관련된 감염병이죠. 3번의 의료 관련 감염병은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을 감시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감염병이고요. 5번의 세계보건기구 감시 대상 감염병은 WHO에서 이제 그 감시 대상을 정해서 공중보건보건법상의 비상사태 대비하기 위해서 감시하는 감염병이 해당이 되실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성 접촉을 통해서 전파되는 감염병이 성매개 감염병이고요. 기생충에 감염돼서 발생하는 감염병을 기생충 감염병이라고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고시하는 감염병이 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